요소수 부족이 우리 생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달 말이면 재고가 바닥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화물차와 중장비, 농기계에 이어서 집으로 오는 택배 차량까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소수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석 달 지속되면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더기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화학사고에 출동하는 고성능 화학차입니다. 디젤 엔진이 들어간 10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계기판을 보니 요소수가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요소수를 가져와 넣습니다. 10리터가 금세 들어갑니다. 저희는 요소수 게이지가 차량별로 좀 상이하긴 하는데 보통 60% 정도 내려와 있으면은 저희 10m들이 요소수 한 통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 펌프차부터 구급차와 구조대 버스까지 소방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꼭 필요한 대형 디젤 차량입니다. 이 40톤의 굴절 사다리 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도난을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잠가 놓는데 이렇게 열쇠를 넣고 돌려야 주입구가 열립니다. 이렇게 큰 소방 차량에는 이 10리터들이 요소수 2통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80%가 넘는 5,300여 대입니다. 5톤 차량을 기준으로 400km마다 10리터들이 한 통씩 사용합니다. 구급차는 5,000km마다 넣습니다. 한 달에 평균 소방에서만 4,079통을 사용합니다. 소방이 가진 요소수는 10리터짜리 15,400여 통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24개 소방서에서 한 달치 요소수를 빼고 모두 걷어갔습니다.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청도 전국 소방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요소수를 일주일마다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경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차벽을 세울 때 쓰는 경찰버스와 범인들을 옮기는 호송 승합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경찰 차량 가운데 38.5%인 6,500여 대의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역시 석 달 정도 쓸 요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급한 대로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가솔린 승용차를 주로 운행하고 디젤 차량은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용량을 줄여 최대한 버티겠다는 건데 한계는 뚜렷합니다. 이대로라면 석 달 뒤 전국의 소방차와 경찰버스가 잇따라 멈춰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끌어다 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그나마 남아있던 재고마저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요소는 83만 5천 톤입니다. 농업용을 제외하면 37만 톤이 공업용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용은 8만 톤쯤 됩니다. 정부는 일단 산업용으로 쓰이는 요소수를 끌어 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 주요 업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차량용 제조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에 넣어보고 분석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짧으면 3주, 길면 5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첫 분석에서 성분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나오면 1, 2주 안에도 끝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면서 최대한 서둘러 결과를 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쓰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경유차 운전자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따져봤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를 몇 군데씩 들른 경유차 운전자. 재고가 없다는 말에 허탈해합니다. 그 요소수 이거 구하시려고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 7군데요. 못 찾았어요. 이거 2개월밖에 못 타요. 그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 이론적으로만 보면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이면 됩니다. 정부가 제철소나 소각장에서 쓰는 산업용 요소수의 재고 파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습니다. 차량에 쓰기에 정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요소수는 영어로 SCR이라 부르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갑니다. 순도가 높지 않은 산업용 요소수를 고급 세단이나 SUV의 저감 장치에 넣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국제 품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장비를 편법적으로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쓴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권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즉 SCR이 차량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감 장치는 우리나라가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도입한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해 2019년부터는 의무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 경유차의 경우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저감 장치를 단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다 떨어지면 시동이 켜지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통상 요소수를 한 번 채웠을 때 최소 5,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상사태인 만큼 일시적으로 저감 장치를 끄면 어떻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몇 개월이 필요합니다. 또 경유차 운전자가 저감 장치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요소수를 더 구하기 힘든 건 사재기에서 이걸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평소에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늦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점 매석을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요소수는 어느새 직거래 앱의 인기 검색어가 됐습니다. 10,000원 이하에 거래되던 10리터 기본 한 통이 10배인 10만 원을 넘나듭니다.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이들은 1톤을 9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재기로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물건은 금세 빠지고 사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취재 과정에 만난 굴착기 기사는 급한 사람들한테 넣어주라며 한 통을 취재진에 건네줬습니다. 동병상련이지 뭐. 그런 심정이죠. 왜 나도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도 솔직히 여유는 없지만 뭐 급한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으로. 그런 의미죠. 이거 한 통이면 뭐 승용차 한 3대 넣겠어요. 아, 3대 정도요? 급한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겠다고 직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수십 군데서 연락이 쇄도합니다. 주유소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구하질 못해 급기야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김동민 씨. 어제 돌아보니까 40군데 정도 돌았어요. 다행히 어제 저녁에 이제 횡성하고 문막은 있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가는 동안 다 떨어진 거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도 불가능했다는 이은규 씨 차에도 요소수를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동네 주유소 전화해봤더니 다 없다. 직거래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급등한 가격에 놀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만 원 뭐 이렇게 불러서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과연 이거를 사서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요소수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뒤늦게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고 신고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뉴스룸이 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을 보도한 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일한 또 다른 내부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보도된 대로 세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잡담하는 건 일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딴짓을 하는 바람에 골프채처럼 비싼 물건들이 세금도 매겨지지 않은 채 나간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물류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만 보는 세관 직원들의 모습은 B 씨에게도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딱히 뭐 편집하고 한 거 아니라 그냥 저희가 흔히 보던 건데 저희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 거니까. 맨날 보던 일상이니까. 공항 내부 고발자 A 씨의 제보 영상이 직원들의 쉬는 시간을 담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다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어야 하는데 영상에선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버벨트가 움직이는 거는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물건을 보니까 계속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쉬는 시간에 그걸 꺼요. B 씨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주로 국제 특급 우편인 EMS를 담당했습니다. EMS는 비싼 물건이 많아 세관 직원들이 면세 한도를 넘겼는지 판단하고 넘겼으면 세금을 매긴 다음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이 휴대전화만 하는 바람에 면세 한도를 넘긴 제품이 세금도 매겨지지 않은 채 무사 통과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골프채, 오히려 고가의 물건들이 많거든요. 금액이 다 오버되는 것들도 그냥 나가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고르지가 않더라고요. 휴대전화만 보는 세관 직원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카톡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안 보시냐고 말한 적 있거든요. 저희는 무거운 거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편하게 그냥 일을 하신다 생각을 했죠. 탐지견 역시 영상에서처럼 대부분을 묶여 지낸다고 했습니다. 거의 많이 묶여 있어요. 혼자 지키도 하고 말 그대로 물도 없고 그래요. 그냥 혼자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풋내리 들어가는 개도 있고요. 지금은 인천공항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B 씨는 이런 일들이 국제우편세관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 스노우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냥 세관이 다 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JTBC 정아람입니다. 네, 파장이 커지자 관세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달 안에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정대로라면 무거운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국제우편 세관 직원들에 대해 감찰 중으로 딴짓한 게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달 중으로 인사와 징계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검사과 직원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딴짓을 했다거나 근무를 좀 태만히 했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 중과실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거나 지대한 손실을 미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결국 근무 태만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데 이들이 딴짓을 할 때 마약이 통과가 돼서 사회적 손실을 일으켰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징계를 무효해달라거나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 조치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징계를 주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사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세관 공무원 업무 특성상 다른 직군의 근무 태만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면세 한도를 넘긴 물건이 무사 통과됐다는 또 다른 제보자의 증언도 고려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까지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배임 혐의에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남 변호사가 직접 검찰에 낸 김 씨와의 통화 목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가 미국에 있던 남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묶은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로 이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특혜구조 설계에 관여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상당의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 부실장은 논란이 된 녹취록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의 평소 모습이 달라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은 출입기자들이 있는 단체 소셜미디어방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자신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 부실장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평소 유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논란이 됐습니다. 통화 내역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정 부실장은 사법당국이 통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올렸던 입장문을 지우고 10분 만에 수정본을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직함을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적었지만 제20대와 대통령이란 단어를 뺀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 중에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후보의 답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을 수행원들이 제지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인물입니다. 그러나 공개 석상에 잘 나서질 않았고 대장동 의혹 뒤엔 사실상 입을 닫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입장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오랜 측근입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고 캠프 부실장을 맡아 복심으로 불립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그러나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론 접촉도 극도로 꺼리는 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연락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한 거죠. 사퇴 압력을 받았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정동으로 이거 양쪽 다 있다니까요. 이 때문에 이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대장동 의혹과 거듭 연루되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통화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직전이란 통화 시점을 주목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긴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 부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 업무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만날 정도로 허술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서모 씨를 불렀습니다. 서 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서 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허위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허위 급여를 주며 회사 돈 4억 4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담았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배경과 실제 근무를 했는지, 고문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천대유 측은 서 씨가 사회복지학 전문가이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며 채용 과정엔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안타까운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채용을 했고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기 전 몇 차례 급여가 지급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숨진 고 황예진 씨 소식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전체 37분 분량의 영상에는 예진 씨가 쓰러진 뒤에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119 신고를 하면서 폭행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을 숨겼고 그만큼 산소호흡기 부착이 늦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고 황예진 씨가 남자친구인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모습입니다. A 씨는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내일 옹기에다가 찧었는데 애가 손 너가 나서더니 지금 완전 기절을 하고 폭행 뒤에 쓰러졌다는 것을 쏙 빼놓은 겁니다. 손등에 멍이라든지 옷에 좀 약간 피 자국 좀 묻어 있고 외상 증후가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다쳤냐 물어보는 중에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요청했고요. 119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와서야 예진 씨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추가로 구급대원들이 오고서야 부착이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기록엔 상대적 무산소 26분이라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예진 씨가 쓰러진 상황에서 119가 아닌 112, 그러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약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제대로 신고했었어야 119가 올 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원이 더 많이 왔어야 되는. JTBC 신아람입니다.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유족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진 씨 가족과 지인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고 황예진 씨 지인들이 예진 씨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31살 A씨의 첫 공판을 직접 보러 온 겁니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오피스텔 CCTV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데도 동의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선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지만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있고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유족의 인적 사항을 몰라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안팎에선 예진 씨 가족과 지인들의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중환자실에 3주 동안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과한다는 걸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37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틀면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세하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마 다 재판부에 설명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실체적 진실과 또 양형에 있어서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재판부는 예진 씨 어머니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고 황예진 씨 어머니를 전화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우선 피해자가 상해치사 혐의,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것부터 좀 답답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아이가 사망을 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피가 났고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죽어도 상관없던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저희 가족은 이거를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 중에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고 당시의 장면을 저희 취재진에게 좀 공개를 하신 뜻도 저희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CCTV를 전체를 공개한 이유는 CCTV에 보면 모든 살인의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과 재판부에서 예진이의 그 죽음의 진실을 CCTV를 통해서 밝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저희가 CCTV로 볼 수 있는 장면 말고 제가 알기로는 CCTV에 담기지 않은,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에서의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모습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네. 거기에 대해서 새로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새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CCTV를 사설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부분들을 그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움직임, 그다음에 그 유리벽이 흔들림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에서 CCTV에 대한 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은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놓고 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언론들이 좀 이런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가족분들께서는 수차례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연인 관계니까 단순한 폭행으로 아니면 둘 간에 뭔가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가려지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저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인사동에서 용역업체가 건물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사람 얼굴에 강한 물줄기를 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갑니다. 건물 무너졌잖아. 현장 관계자가 안으로 따라가더니 강한 물줄기를 쏘고 여성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물대포를 맞은 사람은 2층짜리 해당 건물을 운영하는 A씨입니다. 이 건물을 빌린 한 회사와 따로 계약을 맺고 이곳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래 임차인인 회사가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 철거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건물이 불법 증축된 상태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씨는 내년까지 계약이라며 무단 철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도 A씨가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쏜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계약 서류 등을 확인해 철거가 적법했는지 가려낼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먼지가 나서 물을 쐈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맞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항아리 안에서 번쩍거리는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숨긴 번호를 변조하는 중계기입니다. 중국에서 장비를 분해해서 항구로 몰래 들여온 뒤에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을 덮칩니다. 숙박업소를 뒤져 선반 뒤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찾아냅니다. 롤렛 6, 8보트. 중계기는 건물 옥상 보일러실과 항아리에서도 발견됩니다. 070이나 1544 등의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변작 중계기입니다. 중국산인데 평택항과 인천항으로 밀반입됐습니다. 이제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기계 부품이라고 이제 통관할 때 기재되어 있으면 이 중계기 자체를 분해해서 포장을 하거나 하면 A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중계기 62대를 전국 46곳에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리는 차량에도 달았습니다.
여기 있네. 최종이 돈을 빌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헐값으로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최근 7개월간 30명에게서 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다른 데 빚까지 다 알더라고 이마들이. 근데 믿고 보내줬는 거라 이제. 경찰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20대 A씨와 중국인 관리책 등 18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국의 빈 창고나 공장을 빌려서 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버린 6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92억 원을 챙겼는데 일당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문을 열고 가림막을 걷어내자 거대한 쓰레기산이 나타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비닐, 창틀까지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충남 아산의 공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든 포대자루가 천장까지 가득 쌓였습니다.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먼저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전국의 빈 창고와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 업자 등 일당 6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폐기물을 마구 버린 뒤 연락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건물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주로 늦은 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1곳에 폐기물 4만 6천 톤을 버려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협정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 10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폐기물 업자들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원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전통적인 수입 창출원이 차단이 되자 다른 다양한 루트의 어떤 범죄 수익 창출원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형태로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함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동안 맑았던 하늘인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건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처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좀 안개가 끼었는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는 마치 좋았죠. 근래에 한 일주일 전에는 상당히 가을 같은 어제부터 좀 안 좋아진 것 같네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충북 영천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서울도 한때 4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국내발 오염물질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도 더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나빠집니다. 하루 종일 전국이 나쁨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모레 오전까지 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국제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세먼지도 많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면서 점점 또 에너지 사용량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세먼지 현상이 예전처럼 되돌아가지 않느냐. 미세먼지가 물러가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입동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초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첫눈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20개월간 정부의 구상권 청구 내역과 진행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신천지에 1,000억 원, 사랑제일교회에 51억 원 등 18건이 청구됐지만 재판은 절반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요 확산 국면 때마다 구상권 청구를 강조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확진 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세금으로 쓴 진료비 등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JTBC가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국의 18건, 1,083억여 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2월 대구를 중심으로 관련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를 고지합니다.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여파로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금도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에 1,0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대구시에 찾아갔지만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도 막연하게 내년 초쯤에나 시작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직무상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But what did they say to me?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모두 51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1년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안 했거나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게 7건,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겠다며 도중에 멈춘 게 5건입니다. 전체 사건의 3분의 2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선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온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가 그렇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20억 원대를 검토 중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최근 공단의 진행 상황을 묻자 명확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위드 코로나에서도 방역망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자체가 범죄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진전이 없으면 되레 경각심이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6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첫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증상을 숨기고 여행을 한 뒤에 확진이 됐다며 제주도가 서울에서 온 모녀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결과가 뒤따를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탈북 화교들이 난민 신청을 한 사연 지난 7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국적자도 아니어서 생활하고 취업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오늘 난민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박해나 위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금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모 씨 등 탈북 화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난민 판정에 대한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겠다는 소리네. 결국은 다시 돌아갔다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소리인데.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중국 혈통, 즉 화교라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중국에 연고가 없어 중국 국적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국적자입니다. 이들의 외국인 등록증 국적란엔 무국적자를 뜻하는 영문이 적혀 있습니다. 무국적자가 취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신청서를 낸 후 국내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난민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탈북 화교가 북한에서 박해에 상당하는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받아주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은 다시 체류 자격을 연장하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조직력과 막판 지지층 결집을,
홍준표 후보 측은 2030 세대가 지탱하는 바람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초박빙, 그래서 결과는 열어보기 전까지 예측 불가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원 투표가 최종 투표율 63.89%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각 1,500명씩 6,000명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최종 후보를 결정짓게 됩니다.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각 27%로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 때보다 윤 후보는 7%포인트, 홍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 오늘만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당원 투표율 역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자신했습니다. 전국 한 245개 당협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한 160개 정도 되고요. 저는 한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캠프 측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며 5%포인트 차이로 이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전화 면접조사 방식인데 후보를 고르지 않으면 그래도 누구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재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7, 8명이 홍준표를 찍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 민심은 저는 굉장히 빠르게 제가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일 오후 2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립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캠프나우는 내일 결전을 앞둔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마크맨 최수영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이곳 캠프 인근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서도 내일 경선 전략과 또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일단 내일 승리를 낙관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에 집중을 했을까요? 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만 3곳을 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심의 최전선을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로 후보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전부터 해갖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어. 국수 다 먹었죠. 그리고 또 막걸리 먹었지, 닭발 먹었지. 시장 일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이제 방점을 찍으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시간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나는 코로나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 인구구조 100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우리 영세 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후보님 이제 진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도 좀 있고 하지만 또 많은 걸 배웠고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후보는 자택에서도 밤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크맨 최승기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홍 후보가 오늘 예정에 없던 홍대 거리 일정을 추가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오늘 홍 후보는 경기도 지역을 찾아 당원들을 만나는 일정만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경기도 표심 공략이 중요하다는 게 캠프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후 일정이 급하게 추가됐습니다. 조금 전에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제가 홍대 현장에서 직접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원래 오전에 다른 일정 경기도 쪽 일정만 있다가 추가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거는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어서 내가 부상을 한 거고 청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미리 하려고 물론 당선이 되면
본선거 때 내 홍대거리에서 첫 유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래 지금 하고 있네. 네. 자, 내일 경선 결과 뭐 자신감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예상을 한다고 답을 한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확신하기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다만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투표율은 조직으로서는 불가능한 투표예요. 그래서 바람 투표를 하면 조직을 앞세우는 사람은 못 이기죠. 홍 후보는 또 경선 기간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다면서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내일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기다려보죠. 지금까지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마크맨 최수연,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9달 전부터 괴롭다고 호소했지만 업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구청 공무원 A씨는 방역 수칙을 어기는 업소를 단속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0명 넘게 모여있던 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단속을 알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내가 전직 환경위생과장 출신이다. 내가 네보다 더 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A씨는 그날 밤 극단 선택을 시도합니다. 팔이 많이 부러지고 골반도 부러져서 대수술을 한번 했고 또 손목도 수술 들어가고 병실에서는 움직이지는 못한대요. 위험 신호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올 초 시작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한 달 동안 쉬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일도 늘었을 때입니다. 전화 소리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랬어요. 살기 싫다 그런 얘기도 했죠. 힘드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힘들지만 약을 먹고 참아 이겨내야 된다. 휴직에서 돌아온 뒤에도 방역 점검과 단속 같은 코로나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좀 많이 생겼어요. 소송을 2건을 가지고 본인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하는 바람에 5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공무원 이한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백신 예방접종, 사후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이런 게 모든 게 공무원을 손을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완전 종식될 때까지 아마 이 업무가 계속될 것 같고 특히 재택치료 확대는 큰 부담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해가지고 진료까지 받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분도 있고요. 휴가는 상당히 좀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인력 충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해마다 김장철마다 원산지를 속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고춧가루는 물론 참깨와 참기름, 소금도 속였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조사원들이 방앗간에 들이닥칩니다. 영장 집행이라 안 오고 있네. 영장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요. 이 방앗간은 볶음 참깨와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100% 국산이라거나 충북 옥천에서 자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원재료를 썼습니다. 뭐 중국산 참깨 있나요? 중국산 참깨죠. 그렇죠. 저는 바다원으로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니까 바다원 들고 오면 이거 국산이니까 국산 나갈 때 이걸 따라. 이 방앗간은 중국산 원료로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경북 청송에선 중국산과 국내산 고추를 반반씩 섞어 고춧가루를 만든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산 100%라고 속여 30톤을 팔았습니다. 전남 부안에선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국산으로 바꿔 판매한 업자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눈에 띄게 싸게 팔거나 원산지 표시가 수상한 제품은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뉴스데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확 끌린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웹툰 제작업체를 방문해 이 작품을 보고 한 발언. 제목이 확 끄는데. 이 발언이 정치권 사람들을 확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엔 대표 취재를 맡은 기자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확 끄는데로 듣고 이 다른 한 명은 화끈한데 라고 들어서 이 민주당 공보국이 당초 2가지 버전을 함께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 추후에 녹취를 다시 확인한 다음 확 끄는 데가 맞다고 정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요. 그러나 이 후보가 했다는 정확한 표현이 화끄는 데인지 화끈한 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기는 매한 가지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맥락도 없이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 관심 없다고는 했지만 이 국민에게는 사과는 하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오피스 민생과 관련되지 않는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격이 이어지자 이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자, 확 끄는데요라고 한 건 이 제목이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다만 오늘 취재진이 이 문제를 포함해 이 다양한 얘기를 물으려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별도의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튼 이 확 끄는데 발언을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이 정작 현장에서 강조했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나 이 플랫폼 폭리 규제 방안 등 정책 공약들은 이 묻혀버린 셈이 됐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와 이 눈길 끌 메시지 이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하는 일, 이 대선 후보가 아주 많이 신경 써야 할 일 중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브리핑, 대똥이를 찾습니다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이 무언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의 반려동물을 뺏어가. 경찰 신고하세요. 이 말은 반려동물이라 했지만 사실 송 의원이 찾는 거 바로 이 인형입니다. 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뭐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애착 인형이라고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인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대똥이 좀 갖고 오세요. 그러던 순간 민주당 김윤덕 의원, 송 의원 앞에 있는 인형을 낚아챕니다. 송 의원이 소리쳐 보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가더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집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대장동 구치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대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요. 대똥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이 인형을 활용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회의장에 인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각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반입할 수 없긴 한데요.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제거해 주세요. 야당에선 이게 회의 진행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죠. 자, 아무튼 이날 회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밝혀보자고 소집을 했던 건데 이 정작 이 인형 두고 싸우다 시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인형 가져온 쪽이 잘못이냐 아니면 들고 나가버린 쪽이 잘못이냐 이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세비, 그러니까 의원들 월급이 과연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자, 그나저나 대통령은 어떻게 됐냐고요? 송 의원 보좌관이 김 의원을 직접 따라가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100년 된 초등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면 집을 싸게 빌려주고 일자리를 이어주고 또 학생들은 해외 연수도 보내주겠다는 전남 해남의 주민들을 정진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에 들녘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달려옵니다.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도움을 요청하자 주민들이 응답한 겁니다. 운동장에 줄을 선 학부모와 학생, 주민들은 모심이란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이른바 학생 모심 캠페인입니다. 전남 해남 북일 초등학교는 내년이 개교 100주년입니다. 한때 학생이 2,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8명이 전부입니다. 이 교실은 1, 2학년이 함께 수업받는 곳인데요. 놓여진 책상은 모두 4개뿐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그래도 친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민들과 학교 등은 지난 7월부터 학생 모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이 마을 문화도 다시 소멸되니까 반드시 학교는 각 면에 하나씩은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우선 13가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빈집 13채를 고쳐 월 10만 원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다시 학교로 기부합니다. 정착을 위해 일자리도 준비하고 자영업 희망자에겐 가게터도 내줍니다. 학생들에게는 1:1 맞춤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 북유럽식 교육 프로그램을 약속했고 해외 연수도 보내줍니다. 외지인이라는 그런 것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되도록 그분이 편안하게 마을 주민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주민들은 오는 9일엔 서울에 직접 올라와 시청 광장에서 학생 모심 캠페인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나오는 마블의 새 영화가 개봉 첫날 29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자신만의 구수한 캐릭터와 액션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 마동석의 이야기를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봉 첫날인 어제 29만 관객을 넘긴 이터널스는 오늘도 극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000년 동안 지구인들의 성장을 지켜본 신과 같은 존재들. 날아다니며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긴 창을 휘두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며 저마다의 특징이 부각되는 10명의 영웅 가운데 마동석이 맡은 길가메시의 강점은 맨주먹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복싱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주먹 액션을 위주로 하는데 이 손바닥 액션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제 영화를 보고 이걸 꼭 어느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의 없는 재벌 2세도.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비정한 악당도 한 방에 날렸던 그 주먹입니다. 특히 맨주먹으로 좀비들을 쳐부수며 전진하는 이 모습으로 마블의 새 영웅이 됐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연기하며 마동석만의 방식으로 힘센 영웅 길가메시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웨이트 트레이너로 일하다 33세 연기에 도전했지만 데뷔작에선 이름뿐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안 나와요. 편집됐어요. 네. 제가 찍고 편집된 영화 7, 8편 돼요. 초반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배우하기 힘들 거라고. 세지만 어딘가 허술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수한 캐릭터 그대로 50살이 된 올해 할리우드 데뷔작을 내놓았습니다. 잘 견뎌낸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오래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습니다. 밤부터 쌓인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가 합쳐지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할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